고용의 충격이 있을 때 그러면 고용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있는 것이다. 나쁜 게 오히려 좋은 것이다. 시장 반응은 나쁜 걸 오히려 좋게 반응해요. 고용 데이터가 발표될 때 고용이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되네 하면서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이 더 솟구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시장의 현상이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줍니다. 세계화의 시대는 가고 분절화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발 자국 우선주의적 혹은 제국주의적 이런 대응,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지금의 이 회복 국면을 끊어놓을 수 있을 법한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도 있다.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 걷어들이는 세입보다 지출하는 세출이 더 많은 거예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지 벌써 보세요. 2000년부터 내내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을 퍼붓고 통화량을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것. 그래서 부동산 관련 산업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 그런 현상을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나요? 바로 유동성 함정이죠.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40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세계 경제에 심상치 않은 시그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조각나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2026년 경제 전망서를 발행했습니다. 여러분과 2050년까지 경제 전망서 쓰기로 약속했는데 8번째 약속을 지키는 여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잭슨홀 미팅 때 자기 임기 동안에 있을 마지막 연설이었죠. 그 연설에서 어떤 문장으로 마무리를 했냐면 이 40년 역사 동안의 잭슨홀 미팅 그 기간 동안 나는 그 전통의 일부가 되어 주어서 참 나 스스로도 기쁘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과 2050년 경제전망서까지 발표하기로 여러분이 주시는 이 다음 경제 어떨까요? 앞으로 경제 어떨까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경제전망서로서 다가가서 답변 드리기로 한 저의 역할, 저의 사회적 역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분 좋은 마음입니다. 그 매해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그 해를 어떤 점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점들을 이어보면 선이 될 테니까 그런 의도로 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2026년 경제는 분절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분절점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첫 번째는 2000년대 한 해를 이제 100년의 한 세기라고 본다면 그 중에 25년 1쿼터가 지나고 다음 쿼터가 시작된다. 분절점이죠. 또 2026년 경제를 봤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를 혁명시킨다 하는 관점에서 25년 경제와는 또 달라질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시간적 의미의 분절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의 분절점은 제가 매년 그 책을 발간하면서 그 책을 시작하는 그 첫 문구가 바로 시죠. 제가 여러분께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경제시입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 란에 보시면, 게시판에 보시면 그 시를 종종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 시를 읽어드리면서 분절점의 의미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서로 아닌 우리. 햇볕만으로 싹을 틔울 수 없고 빗물만으로 꽃을 피울 수 없네. 서로 다르지만 우리 되어 꽃을 피운다. 왼쪽만으로 싹을 틔울 수 없고 오른쪽만으로 꽃을 피울 수 없네. 서로 다르지만 우리 되어 꽃을 피운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평행선을 걷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걷는 것이다. 서로 아닌 우리. 2026년 경제전망서 집필을 마무리하며, 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분절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실 분절화될 필요 없는데 해라는 생각과 빗물과 같은 생각도 다 존중되기만 한다면 분절화될 필요 없겠는데, 너무나도 분절화되어 있어서 하나의 현상을 놓고 보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이벤트를 앞에 놓고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러면 정치적으로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실패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나의 어떤 프레임에 놓여져 있다.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 정치적 이벤트가 어떻게 결말을 짓느냐에 상관없이 답은 또 정해져 있어요. 잘한 것이다. 자, 어떻게 모든 걸 잘하고 어떻게 모든 걸 잘못하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죠. 우리는 오히려 이 양쪽 극단에서 서로를 배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의 같은 방향의 또 하나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상대 측, 어쩌면 진영의 생각을 존중해 주기만 한다면 오히려 둘 다 우리나라라는 국익을 최우선하는 싹을 틔울 수 있다, 꽃을 피울 수 있다.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분절화되어 있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서 또 분절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예를 들어서 70년대생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비자발적으로 자영업 창업에 내몰리고 있다. 근데 너무나 많은 폐업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안타깝게 제가 진단을 해보면 마치 5, 60년대생과 7, 80년대생이 세대 간의 격차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분절화되어 있어서 70년대생 혹은 5, 60년대생 입장에서 70년대, 80년대생을 일컬어 마치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잘됐다, 한번 경험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 편가르기 하고 있는 모습도 일종의 정치적 분절화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본서에서 사실 분절점이라고 표현했었던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이 세계 경제가 지경학적으로 분절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에 부탁해서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이 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지경학적 분절화는 과거에는 지리적으로 영토 싸움을 하면서 지정학적 분쟁이 이루어졌었다면, 이제는 지정학적 분쟁과 동시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계가 하나의 지구를 표방하는 세계화를 표방했었다면, 세계화의 시대는 가고 분절화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 지경학적 분절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이 등장한 게 몇 년 됐거든요. 세계 주요 국제 기구들이 IMF, 월드뱅크, OECD 주요 기관들이 이미부터 2023년 정도부터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주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이 세계 경제가 나름 resilience,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는 듯 하나 그 회복세가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겠다. tenuous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tenuous에 걸맞는 이미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죠?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나름 지탱하고 경제의 회복세로 2025년보다 더 어려운 경제로 가진 않는다. 2025년보다는 나은 경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정학적 현상, 전쟁이라는 현상, 특히 트럼프발 자국 우선주의적 혹은 제국주의적 이런 대응,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지금의 이 회복 국면을 끊어놓을 수 있을 법한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도 있다. 이게 바로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라는 거죠. 직영학적 분절화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GDP 대비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이제 세계 경제가 그냥 교역하면서 서로 수출입하면서 경제 규모를 키워왔던 그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자국 우선주의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교역 중심이 아닌 내수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된다. 그게 바로 직영학적 분절화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인류가 다시 전쟁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나온 약 30년 동안,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대를 지났어요. 1980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전쟁이 없던 시대를 지나다가 전쟁이 없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했는데 2022년에 러우 전쟁이 등장했고 그 러우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동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지속하고 있고 러우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난 상태이고 네팔이나 프랑스나 각종 시위는 격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쟁과 이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 이거 잠깐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지나온 인류 역사를 회고해 보면 전쟁이 없었던 1980년에서 2020년까지 이 40년 동안의 세계 경제의 모습,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진전됐던 그 시대가 특이한 것이지 다시 전쟁과 함께하는 인류 역사로 돌아온 것이다. 섬뜩하네요. 그러나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직영학적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세계 주요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그 시그널이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을 2035년까지 지금의 2%에서 5%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보시는 것처럼 2.6% 분당 국가로서 나름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6%로 상당히 많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도 이뿐만 아니라 5%까지 증액하기로 보시는 것처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보다 국방비 지출을 많이 하는 나라도 거의 없을 정도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적어도 2배가량 국방비 지출을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직영학적 분절화의 가장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제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 될 것이다. 안타까운 현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올려잡으면 그러면 적대 국가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국방비를 줄일까요? 같이 늘려나가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20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비 예산이 2026년 66조 3천억 원으로 2025년 올해보다 8.2%나 증액하기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실제 트럼프의 요구대로라면 5%가 될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증액해서 결과적으로 2035년까지 132조를 만들어야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고 트럼프 행정부가 2035년까지 갈 건 아니겠죠. 근데 나토 회원국도 역시 35년까지를 기약했지만 그 약속대로 이행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만큼 국방비 예산을 올려잡으면 나머지 예산을 쪼그라뜨려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처럼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또 나토 회원국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국방비를 올려잡을지 예산안을 나토에 제출하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로드맵대로 이행하는 것은
1, 2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과 7년 동안에는 국방비 예산을 올려잡을 것이다. 그럼 세계적으로 국방비 예산을 올려잡으면 그게 바로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된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의 수출액을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수출액이 40%를 차지해요. 근데 한국의 수출도 2.4%를 차지해요. 물론 수출 비중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만큼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라고만 가정해도 방위 산업에서의 나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는 지금에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관세 전쟁으로 이름하여 약탈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Imperial Presidency. 나는 제왕적 대통령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관세율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제 관세를 끌어올린 다음에 뭐 해요? 관세 깎아줄게 미국에 투자해라. 뭐죠? 과거의 식민지 시대로 회귀되는 모습이죠. 주권을 빼앗아요. 인력을, 노동력을 강탈해요. 그 국가에 있는 각종 자원, 광물 자원 이런 것들을 착취해가요. 그 식민지 시대와 지금의 약탈 경제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완전히 똑같죠. 더군다나 우방국이라고 지칭했었던 그런 나라들에게 안보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안보적으로 우리 함께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근데 안보적으로 오히려 달리하는 나라들,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강탈하고 있지도 못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트럼프식 약탈 경제가 전개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약탈 경제가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OECD도 이 지경학적 불안, 이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니까 24년 12월 기준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 경로가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될 거야 라고 초록색처럼 전망했다가 25년 6월 들어서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거죠. 더 움푹 패인다. 이렇게 움푹 패이는 이 차이값이 뭐예요? 바로 지금의 전쟁과 지경학적 불안과 트럼프식 이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를 억누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종전에는 3.78% 나름의 고성장세를 유지했는데 2023년 이래로 세계 경제는 저성장, 또 저성장, 또 저성장. 그리고 2025년 3%도 채 어려운 저성장 국면에 놓여 있는데 2026년도 사실 딱히 회복된다고 표현할 수 없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25년보다는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 전제 아래 지경학적 불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복세도 테뉴어스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 다만 제가 1000번 만번 반복하고 있지만 25년, 26년 경제를 다시 한번 경제 위기라고 전망하지 않는다. 경제 위기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997, 8년 IMF 외환위기 이런 게 경제 위기인 것이고 지금 25년, 26년 경제는 실물 경제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어 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은 이제 세계화가 멈춘다는 거예요. 200여 개 나라의 퍼즐이 하나의 지구본을 구성해서 서로 교역을 많이 이루는 그 세계화, 그 세계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퍼즐이 흩어지고 파편화되고 그리고 그 파편화된 퍼즐이 새로 짜여지는 국면, 그게 세계화가 멈추고 프래그멘테이션이 전개된다. 다른 의미에서는 블록화가 전개된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 이것은 자본주의를 깨트리는 거예요.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미부터 WTO라든가 UN이라든가
각종 국제기구를 완전히 무시하죠. 탈퇴하거나 뭐 조약에 가담하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제왕인 양 이렇게 행동하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게 관세율을 올려잡는 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봐요. 상호 관세 올려잡는 거, 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는 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근데 우리는 한미 FTA를 체결한 건데 한미 FTA 협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회귀한다, 어떻게 한다, 그거 불법이다 이런 어떤 일련의 코멘트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무작정 상호관세율 25%야 깎아줄 테니까 미국에 투자해라. 근데 3,500억 달러를 투자를 약속받는 과정에서도 그 투자에 따른 수익을 회수해 갈 수 없어. 90%는 미국 거야. 그 투자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45일 내 입금해. 이게 동맹국에 대한 태도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미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제발 좀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반미입니까? 그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의 지형의 변화를 가장 거세게 이끄는 인물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이 세계화를 더 강하게 멈춰 세우고 이 분절화를 더 강하게 앞당기고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통계적으로 보여드린다면 중국 입장에서 대미 수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줄인다기보다는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차선책으로 유럽과 연대하고 아시아와 연대하고 그 밖에 나머지 권역과 연대하면서 수출액 자체를 줄이지 않는 전체 수출, 중국의 수출액은 줄어들지 않고 대미 수출만 줄어들고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는 늘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바로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블록들이 형성된다. 이 블록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은 과거의 역사 따위는 집어던져 과거의 이념 따위는 집어던져 역사 이념 이게 뭐가 중요해? 실리만을 목표로 새로운 블록들이 형성되고 블록 내의 거래는 그나마 유지되고 블록끼리의 거래는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프래그멘테이션이 전개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경제 권역, 새로 똘똘 뭉치는 그런 행보들 어디서 많이 찾아볼 수 있냐면 제가 이미 24년 경제전망에서 강조했었던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한다. 그리고 인도가 거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그런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파편화되고 블록화되고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멈춘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그런 세계의 모습은 수출액이 감소하고 수출액 감소분만큼 세계 경제의 GDP 규모가 감소하는 그런 경로로 전개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경제의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1945년부터 2014년까지 긴 시간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 수평선이 한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의 성장률이에요. 긴 시간 동안의 성장률. 그리고 수직축이 GDP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그 비중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수직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나온 역사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높게 성장한 나라다. 한국이 맨 위에 오른쪽에 있죠. 그런데 동시에 가장 많이 성장한 그 배경은 일정 부분 수출에 의존해서 성장해 온 것이다. 그러면 이 세계화가 전개되는 국면에서 우리 한국 경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다. 그런데 이제 세계화가 멈추고 분절화가 전개된다면 다른 공식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특정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존형 성장 전략, 또 우리 수출 구조가 미중에만 40%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구조에선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문장, 어제의 숙제를 풀기 위해 도입했던 공식이 오늘의 숙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의 숙제, 내일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오늘의 공식, 내일의 공식이 필요하다. 전혀 달라진 공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세계 경제의 지형의 변화를 관찰하시고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 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고 있습니다. 역대급 적자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중국 경제 로봇으로 세계 경제를 점령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 많이 하시죠. 근데 이상하게도 중국 경제는 아무리 유동성을 퍼부어도 아무리 금리를 인하해도 중국 경제가 말을 듣지 않아요. 다시 성장 도약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는 정말 침체된 지 그 침체 국면이 어디까지 전개될지 그냥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계속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중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할까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중국의 신규 위안 규모가 대출액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규 위안 대출 규모가 7월 들어서 500억 위안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한 거예요. 6월에도 약 2조 정도, 2조 2,400억 위안 정도 증가를 했었는데 완전히 이걸 뒤집고 시장의 기대치인 300억 위안 증가를 완전히 밑돌면서 고작 500억 위안 감소로 전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금 조달 활동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경제 국면에서 어려워,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위험이 고조돼. 이럴 때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한다고요? 이럴 때 자금 조달을 막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점증되고 있는데 그러면 PF 부실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PF 부실 문제가 있을 때 은행들이 나는 위험을 떠안으면 안 되겠어. 그 위험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출해주지 않겠어.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경제가 더 저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저성장으로 내몰리는 것이지 그게 정말 위기로 터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2026년 경제전망서를 내면서 매년 경제전망서를 준비하면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세계 경제의 권역이 중국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도 제가 꾸준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도 저성장 고착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2026년에도 정말 심각한 이 재정난과 상당히 강한 디플레이션 압력과 실업자와 구조조정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매년 경제전망서에 중국 경제를 보여줄 수 있는 이 그래프를 매번 제시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가 뭐를 의미합니까? 중국 경제 망했다. 아니에요. 중국 경제 폭망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중국 경제는 한때 14%대 고성장을 하던 나라가 이제 중성장 그리고 5% 성장세마저 깨져버리는 4%대 성장, 중성장, 저성장으로 내려오고 있다. 성장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일이지 중국 경제가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설명하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경제가 하나의 아리 증세를 하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2025년, 26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할 때 보시는 것처럼 종전에는 5.4, 그리고 24년 5.0, 25년 들어 4%가 깨지고 26년은 그거보다 더 성장세가 주춤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여러 배경 중에 하나가 또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미 수출길이 많이 막힙니다. 근데 대미 수출길이 막혀요. 막히는 대신 살 곳을 찾는데 그 살 곳이 뭐예요? 미국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나라들과 또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연대하고 합종연행하고 이합집산하고 하면서 미국을 대체할 다른 나라들의 수출을 늘리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또 폭망하고 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살 길을 찾는다. 그러나 예전만큼은 안 되겠죠. 그게 저성장으로 가는 하나의 경로에 놓이게 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를 조망할 때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산업의 양극화예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 상승 흐름을 보더라도 미국 M7의 주가 상승세보다 중국 M7의 주가 상승세가 더 가파릅니다. 그죠? 이렇게 중국 M7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물론 미국 테크주들도 상당한 유동성 장세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것도 맞지만 상당 부분 세계가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그 밖에 여러 M7 기업들의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를 봤을 때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7 국가들은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가 그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반면 적자 기업들은 적자 기업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3%의 적자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국 기업 중에 적자 기업이 23%예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적자를 계속 당면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 그런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맞닥뜨리게 되는 환경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업의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테크놀로지 기업들, IT 기업들, 그런 전자장비, 컴퓨터, 자동차, 일반 기계 그런 영역의 기업들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 산업들, 섬유, 가구, 광업 이런 산업들은 정말 매출 증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중국 산업에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볼 때 하나의 잣대로 보시지 마시고 중국 경제를 둘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구경제, 그 다음 하나가 신경제. 구경제와 신경제가 양분화돼서 양극화돼서 전혀 다른 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적자 기업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구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출액이 감소하다 보니 당연히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등장할 것이고 이렇게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부실채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농업, 숙박, 광업, 부동산까지 이런 구경제를 구성하는 전통산업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정말 너무나 높게 치솟은 상황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경제 중에서도 전통산업, 특히 부동산 관련 산업, 중국의 주택가격 누적 상승률을 보세요. 21년 즈음부터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제, 특히 부동산 관련 산업이 침체하다 보니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구경제를 살리려고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부어요. 유동성도 쏟아붓고 통화정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많은 유동성, 총통화량을 끌어올린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성을 퍼붓고 통화량을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것, 그래서 부동산 관련 산업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 그런 현상을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나요? 바로 유동성 함정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구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화정책 관점에서도 중국은 금리를 꾸준히 내리고 있어요. 꾸준히 금리를 내리고 해외 대출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왜 해외 대출에 의존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금리를 끌어내려도 중국에 있는 은행과 같은 주요 금융기관들이 앞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대출 태도가 악화된 거예요. 대출해주지 않는 거예요. 위험을 떠안고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퍼부어도 중간 단계에 있는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기업들에게 제공해주지 않고, 그리고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갖기가 어려운 국면에 놓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럼 신경제는 괜찮는가? 신경제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경제는 또 경쟁이 너무 심화돼서, 첨단 산업 간의 경쟁이 너무 심화돼서 그게 역시 구조조정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기업수 증가율을 보시면 유독 어디를 중심으로 많이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나요? 당연한 논리겠지만 통신장비, 금속제품, 특수기계와 같은 소위 첨단 산업, 신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신장비는 거의 55%나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증가하는 만큼 전체 총 매출액도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총 매출액이 늘어나는과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늘어나니까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모듈이, 리튬 배터리가, 에어컨, 전기차, 트랜지스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제, 유망산업, 중국을 일으키는 산업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산업들이 다 하나같이 과잉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과잉 생산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중 무역 전쟁까지 전개되고 높은 관세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중국이 이거 어떡하죠? 생산을 많이 했는데 매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기업들은 많아지고 생산은 많이 늘렸고, 근데 생산 많이 해도 공급할 데가 없어요. 초과 공급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토록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전쟁이 전개되고 미국의 관세를 끌어올리는 여정에 있다 보면 미국은 물가를 자극할지 모르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오히려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그 보조금을 IT에, 산업에, 원자재 영역, 이런 영역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이 특정 산업에만 쏠리니까 그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서 구조조정 당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특정 영역인 거잖아요. 그럼 그 특정 영역을 제외하고 나면 정부 보조금으로 지탱하던 기업들, 좀비 기업들이 하나하나 쓰러질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또 정부 지원 관점에서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실제 적자를 경험하고 있어요.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의약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앞에서도 정말 중국을 일으키는 신경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기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종에서 많은 기업들이 양산이 되고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또 적자율을 기록하는, 그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과정에서 더 이상 정부 보조가 없으면 구조조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중국의 이 구조조정의 건수,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 폐업 건수가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속적으로 연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 구조조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기차, 중국이 전기차 거의 세계 시장 다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전기차 브랜드도 많이 줄고 있죠. 전기차 브랜드 개수가 500건을 넘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100건에 거의 육박하고요. 그 브랜드 건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너도 나도 전기차 산업할래, 전기차가 유망하대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나는 자리를 못 잡겠네, 경쟁력이 열악하네 하면서 구조조정도 일어나는 중국 구조조정의 서막, 오히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통산업에서도 있지만 신경제를 구성하는 유망산업 영역에서도 중국의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중국의 구조조정은 중국 경제 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실업자로 내몰리는 일도 당연히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특히 청년 실업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을 만큼 그 통계를 믿어도 됩니까? 하는 그 문제 제기를 하게 될 만큼 실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 중국 경제가 이렇게 계속 저성장 고착화, 흔들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IMF가 전망하기를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보아도 이렇게 미국은 25년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다른 나머지 국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떨어질 거야.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야 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23년, 4년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 25년, 26년 그 디플레이션의 늪에 더 깊숙이 빠져드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실제 최근 중국의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아도 말이죠. 생산자 물가 정말 마이너스 국면에 진입한 지 22년 중하반기부터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조차 제로 물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가 2%잖아요. 중국은 3.5%란 말이에요. 그럼 3.5%를 기준으로 0%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중국 경제가 정말 디플레이션의 늪에 이미 빠졌다라고 진단할 수 있고 이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금리도 인하하고 유동성도 공급하고 하고 있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중국은 이게 바로 기준금리 성격의 정책금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LPR이라고 부르죠. 이 LPR 금리를 2015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인하만 했습니다. 한 번도 우리나라처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22, 23, 24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에 빠졌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고 총력을 다했다 할 때 그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중국은 계속 금리를 끌어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중국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모습,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2026년 경제를 조망하시는데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 중국의 주가, 특히 중국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테크주, 이들의 모습은 정말 중국 경제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의 일부 경제에 해당되고 또 전체 경제를 보면 평균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 국면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망한 것이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2026년 경제전망서 같이 모아주실 것을 또 추천 말씀드리면서 2050년까지 저와 함께 내년 경제는 어떨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찾아가시길 바라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중국 경제에 대한 진단 이렇게 여러분께 공유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또 어떤 파급 영향이 있을까? 또 추가적으로 프랑스가 신용등급 강등에 내몰리는 것은 아닐까? 영국은 어떨까? 유럽으로 이 불안이 확산되는 건 아닐까? 지금은 이 프랑스의 재정 불안 상태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 재정 불안이 재정 위기로까지 전개되는 건 아닐까? 이게 세계 금융시장의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세계 주요국 경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번에 2026년 전망서에서는 또 유럽을 조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럽 하면 선진국이잖아요. 에펠탑 상상 가시죠? 저도 유럽 하면 자꾸 떠오르는 그 장면이 그 에펠탑 그 근처를 서성이던 젊은 날의 모습 뭐 이런 것이 자꾸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유럽이 그 선진국이 그 강대국들이 말이죠. 재정 불안에 내몰렸어요. 특히 이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 막대한 부채에 의존하다가 이러다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프랑스가 정말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재정 불안이 정치 불안까지 내몰리면서 과연 이 프랑스 괜찮을 것인가, 재정 위기 국면으로 놓이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는 만약에 세계 경제 또 유럽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궁금증이 던져졌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시위라든가 정치적 불안까지 함께 하고 있는 모습 정말 심상치 않은 또 하나의 지경학적 불안의 모습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2026년 경제전망서에서 세계 20개 주요 경제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트렌드 중에 6번째가 바로 유럽이 가난해진다입니다. 실제 이 재정 불안이 유럽을 가난에 빠뜨릴 것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여러 차례 분석해 드렸었던 것처럼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이 9월에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피치사에서는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3대 신용평가 등급을 결정하는 신용평가사들, 근데 9월에는 피치사가, 그리고 10월에는 무디스가, 11월에는 S&P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치사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면 10월, 11월에도 추가적으로 나머지 2개 기관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치사의 신용등급 강등 내용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게 해당 보고서인데요. 보고서가 좀 장황하니까 제가 요약적으로 보여드릴 장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장표를 보면 여러 부문들이 있는데 특히 아래 세 가지 부문이 뭡니까? 다 정부 부채 관련이에요. 정부의 부채 규모가 GDP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빨간색 위험 신호를 경고한 거예요. 그 밖에도 FDI 유입액이, 여러분 정치 불안과 재정 적자와 이런 것들이 내몰리다 보면 프랑스로 투자하는 직접 투자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줄어들죠. 그것도 신용등급을 강등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정부의 부채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특히 부채 대외 채무도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부채 문제도 있지만 external debt, 그러니까 대외 채무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피치사의 평가입니다. 이게 9월 11일 날 있었고 무디스는 10월 24일, S&P는 11월 28일. 여러분 캘린더에 이 날짜를 하나씩 넣어두시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신용등급 강등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프랑스는 투자 적격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그런 표명을 한다 보면 프랑스는 말 그대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기도 어렵고 이미 발행한 국채도 매각되지 않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될 여지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은 분명 일정 부분 유럽 전체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기에 앞서 이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인가? 높은 편이에요. 전통적으로 유러피언 국가들 중에 재정 상황이 안 좋은 나라들, 보통 PIGS라고 표현하고 있죠. P가 포르투갈, 그리고 I가 이탈리, 그리고 G가 그리스, 그리고 S가 스페인. 4대 유러피언 국가들의 전통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나머지 유러피언 국가들이 EU 차원에서 또 ECB 차원에서는 통화정책 관점에서, EU 차원에서는 나름 어떤 재정정책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이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나라 그리스와 이탈리를 제외하면 프랑스의 정부 부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스페인보다도 높다.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보다도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는 세계 모든 국가가 재정 지출을 확대했었단 말이에요. 2020년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가 재정을 투입했어요. 팬데믹 경제 위기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면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죠.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은 재정 건전성을 살피기 위해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면 그만큼 노력했구나. 긴축적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했구나. 그 당시 22년, 23년만 해도 세계 주요 국제 기구들이 그렇게 경고했어요. 재정 건전성 살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20년, 21년은 그럴 상황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다가 노동하시고 일하시고 저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다가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를 당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그 사고로부터 회복되기 전까지는 한 달, 두 달 동안에는 소득은 얼마 없지만 지출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경제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팬데믹 경제 위기 구간을 지나면 22, 23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재정 건전성을 살피는 긴축 재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프랑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확장 재정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정부 부채 비율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함의가 있죠. 특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6년, 27년 앞으로도 프랑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재무부에서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프랑스 얘기를 하는 것은 유럽발 재정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타진하는 이유는 남의 나라 걱정하고 다른 나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관점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프랑스와 유로존의 재정 건전성을 살피거나 살피지 못한 모습을 보면 교사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재정 정책을 꾀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프랑스 재정 건전성마저 살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채널에서 한국의 2065년까지의 장기 재정 건전성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한번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어떤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는지를 한번 반면교사 삼아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수지는요, 종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악화되고 종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악화되는,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23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24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또 25년에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고 있다. 재정 수지 적자 기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있다. 왜 재정 수지 적자일까요?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 거둬들이는 세입보다 지출하는 세출이 더 많은 거예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지 벌써 보세요. 2000년부터 내내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세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구조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예요. 적자 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안도 세출이 세입보다 많습니다. 적자 재정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계속 유지하다가 프랑스는 어떤 상황에 내몰렸는지 한번 살펴보면, 앞에서도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의 행보와 프랑스의 행보가 다르죠. 공공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죠. 부채 감축 노력이 없을 경우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름 생각 있는 정치인들이, 나름 이것을 우려하는 정부가 이제 긴축적 재정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어젠다를 던질 수 있겠죠. 그게 타당한 어젠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긴축 재정을 펼쳐서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유르 총리, 또 프랑스 내각이 퇴진하고 총사퇴하고, 그리고 반 마크롱 프랑스 시위대가 프랑스 전역 도로를 점거하는 일, 이게 바로 정치적 불안으로도 연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루 코멘트를 못하겠지만 정말 대규모 내각 사퇴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현장 속에서는 또 이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막는 좀 무력적인 모습까지 전개되는 모습, 어쩌면 이게 지금 2025년 프랑스 경제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의 수준이 높으면 정치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경제를 볼 때 그냥 무작정 확장 재정만으로 우리 경제가 지탱할 수는 없다. 지금 확장 재정은 적자 재정 상황하에서의 확장 재정인 겁니다. 적자 재정이 아닐 때 확장 재정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게 적자를 끌어다가 부채에 의존에다가 확장 재정을 펼치는 모습인데, 그럴 거라고 한다면 지금의 적극적인 세출이 결국 내년 내후년 미래의 새 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 내후년 새 입으로 이어질 수 없는 방식의 세출을 단행하는 것인지, 지금의 확장 재정이, 지금의 적자 재정이 결국은 미래에 쓸 수 있는 재정을 줄여가면서 지금 현재 쓰는 것인데, 우리는 또 유로존 국가도 아니고요, 기축통화 국가도 아닌데 이렇게 확장 재정 편성했다가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확장 재정에 취하는 거죠. 그리고 확장 재정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럼 정치인들은 그 확장 재정의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면서 내가 확장 재정할게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또 투표를 통해서 선택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나라 경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까요? 아닙니다. 이제 국민이 오히려 똑똑해져야 됩니다. 국민이 이 경제를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 편에 서서 이쪽 정당 혹은 저쪽 정당,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익을 생각했을 때 지금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확장 재정을 펼친다면 어떤 방향으로 확장 재정을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더 면밀히 주시하고 이 국가가 옳게 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더 제시해 줘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콜릿만 사주면 그 초콜릿만 사준 엄마는 더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원하지 않는 초콜릿이 아닌 우유, 혹은 아이들이 맛없어 하는 건강 음식을 사주면 아이들한테 그 어머니는 인기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뭐 가끔 초콜릿도 필요하겠지만,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 초콜릿만 줄 수 있겠는가? 지금 초콜릿 줘야 될 상황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계속 경제를 규명하면서 말씀드리지만 2020년, 21년은 팬데믹 경제 위기 맞아요. 그리고 22년부터 25년 지금까지, 그리고 2026년 경제도 정말 어려운 경제 맞아요. 정말 어려운 경제지만 경제 위기는 아니다. 저성장 고착화인 것이다. 그럼 이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단기적으로 극약 처방을 내거는 확장 재정이 아닌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살피면서 건전하게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답을 이 시간에 드리기보다 어젠다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정치 불안, 또 정부의 재정 건전성 불안, 이것들은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죠. 3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가 가장 강하게 치솟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역시 이 장단기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우상향하고 있다. 그러면 단기 금리는 나름 떨어지고 있는데 장기 금리는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죠. 이걸 스티프닝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장기 금리가 치솟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 프리미엄을 더 제공한다는 거예요. 단기 국채를 살 때는 저렴하게 수익률을 제공해 주면서 국채를 매도할 수 있는데,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매입자에게는 더 많은 프리미엄을 제공해 달라.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프랑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도 내가 30년물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대가를 줘야 30년물 국채를 매입하죠 하는 유도인 것입니다. 그만큼 거시경제가 불안하고요. 확장 재정을 편성했을 때 그만큼 정부는 과도한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거죠.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랬을 때 생겨나는 중요한 경제적 효과가 뭘까요? 정작 민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죠. 이런 걸 구축 효과라고 하죠. 재정을 많이 투입하면 무조건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많이 투입할 때 승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이런 구축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장 재정을 어떤 수준으로 또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그렇듯이 프랑스의 거시경제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프랑스의 가계도 기업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생각해 봤을 때도 GDP 대비 많은 세수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가 프랑스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나? 그럼 세출을 더 늘려야 되나? 세출을 줄이기 위해서 세입을 더 걷어야 되나? 그러니까 초반부터 확장 재정에만 취해 있다 보면 그만큼 많은 세입에 의존하고 있고, 여기서 더 많은 세입을 거둬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이제 2026년 기준으로 50%를 넘어설 거야.
근데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괜찮아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면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한자 성어죠. 임무원료 필유군의 멀리 있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 환란이 온다. 프랑스 거시경제를 살펴보면 역시 유로존과 세계 주요국의 성장세가 이렇게 더디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역시 유로피언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시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재정 불안이 야기되면 신용등급도 강등되고 자금도 많이 프랑스를 떠나면 프랑스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유럽발 재정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지금 알고 있는 위협이잖아요. 알고 있는 위협이 오면 실제 그 위협이 위기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에 대응한다. 그 대응 카드 뭐가 있나요?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는 ECB 회원국인 거잖아요. 그럼 유로를 쓰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 ECB 차원에서 중앙은행 차원에서 당연히 재정정책 혹은 통화정책 관점에서 대응력이 있습니다. 그 대응력이 뭐예요? TPI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기초경제 여건을 벗어나 회원국 금융시장 상황이 무질서하게 악화될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발행한 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무제한 매입해준다. 그러니까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가 프랑스에서 발행한 국채를 적극적으로 무제한으로 매입해주는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재정위기로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지금은 쓸 단계가 아닌데 써야 될 때면 쓰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ECB 총재의 이 발언처럼 프랑스는 또 이탈리아는 영국은 또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남의 나라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도와줄 것인가? 그럼 IMF에 의존합니까?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습니까? 그것을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할까? 재정위기로 확산하진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싶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 프랑스 세계 주요 권역들이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일종의 국채 발작 증세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야기되니까 세계 경제가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의 구축 효과가 일어나고 이것은 세계 경제를 하방 압력을 주는 저성장 고착화를 더 만들 것이다. 역시 유로피언 국가들의 경제도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더 내몰리게 되는 것이고 유럽 재정 위기로 갈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유로존의 성장률, 또 독일의 성장률, 이런 유로피언 국가들의 성장률 흐름을 보신다면 정말 저성장 고착화에 내몰리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2025년 경제도 유로존 독일이 참 어려웠는데 2026년도 여전히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께 유럽발 재정위기 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재정위기로 내몰린다. 제가 경제위기, 재정위기, 외환위기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고 다만 그게 경제를 더 짓누르는, 억누르는 역할은 할 것이다. 세계 경제가, 유럽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게 또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여러 영상들, 여러 컨텐츠들로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월의 고용 쇼크 경고, 고용 쇼크 얼마나 심각한 미국 경제에 충격을 가져다 줄지, 이 고용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단행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일본 입장에서는 또 금리 인상을 예고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러면 고용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일본은 또 역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축소된다. 그 얘기는 다시 엔캐리 청산 공포감이 다시 고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고용 쇼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실업자가 늘어난다. 실업률이 상승한다. 신규 취업자가 줄어든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요인들입니다. 특히 고용 통계는 경제 후행적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그 즉시 고용이 후퇴하는 게 아니라 고용이 나중에 나빠지는 거예요. 채용 과정, 또 해고 과정 자체가 즉각적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유연한 노동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미국조차도 고용 통계는 후행적입니다. 근데 그 고용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 고용 쇼크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는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감을 고조시킬 수 있겠죠. 나쁜 거예요. 그런데 자본시장은 어때요? 오히려 bad is good, good is bad. 가장 대표적인 이 표현 왜 나온 겁니까? 고용의 충격이 있을 때 그러면 고용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있는 것이다. 나쁜 게 오히려 좋은 것이다. 시장 반응은 나쁜 걸 오히려 좋게 반응해요. 고용 데이터가 발표될 때 고용이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되네 하면서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이 더 솟구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시장의 현상이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이 세 인물, 또 잭슨홀 미팅의 세 분의 주인공, 그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역시 일본 중앙은행 BOJ 총재, 또 ECB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 라가르도, 이 세 분의 발제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지금 고용 상황을 한번 되짚어보고 단기적인 현상과 중장기적인 고용 구조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는데, 경제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의 노동시장 경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Non-Farm Payroll Gains가 지난 5월 또 6월 기존에 발표됐었던 통계보다 훨씬 낮게 나오면서 고용 쇼크에 대한 경계감, 우려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떻게 25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가 하면서 이거 조작인가 하면서 고용노동통계 국장을 해고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자, 파월의 노동시장 경고는 어쨌든 미국 고용의 쇼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PPT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까 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었죠. 오늘은 짧게 몇 가지만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 신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고용노동 통계의 상황을 본다면 금리 인하 상황이 예견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금리 인하의 수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26년 경제전망서를 발행했고 이 경제전망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2025년 전망서에서도 1년 전에 금리 인하의 여정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26년은 그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스테이블 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국채 발행량, 또 SLR과 같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위험 요인이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들을 이 북콘서트로 초대하는 바입니다. 고정 댓글 상단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잭슨홀 미팅에서 다루었었던 핵심 주제, 바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 잭슨홀 미팅은 굳이 따지면
학회 성격이 더 강해요. 그런데 연준 의장이 통상 기조연설을 맡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준 의장의 그 짧은 연설에 주목을 하시는데, 약 2박 3일 동안 개최되는 이 심포지엄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눈 대주제가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이 주제였거든요. 정말 많은 학자들, 또 정말 많은 통화정책 수장들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또 그 밖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PPT는 지난주와 오늘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두 중앙은행 총재의 발제문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이 베버리지 커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베버리지 커브는 제가 가끔 설명드렸는데 조금 해석이 어려워서,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평축이 실업률이에요. 수직축이 잡 베이컨시 레이시예요. 그러면 빈 일자리가 얼마나 많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검정색 보세요. 2000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9년 동안 이 그래프가 어디로 이동했냐면, 검정색이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실업률은 줄어들고 반대로 잡 베이컨시 레이트는 올라간다. 실업률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잡 베이컨시가 많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많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실업자가 줄어든다, 이 뜻이에요. 가장 아이디얼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주황색 그래프를 볼까요? 2020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실업률이 낮았다가 갑자기 15%로 급등했다가 다시 안정화되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좌측으로 좌상단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빨간색처럼 움직이는 것도 좋은 거고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 초록색처럼 움직였는데, 이 초록색처럼 움직이는 과정은 실업률은 상승하긴 하는데 찔끔 상승하고 잡 베이컨시 레이트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잉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실업률은 상승한다.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직으로 형성되는 걸 보니까 실업률은 조금만 상승하는 것 뿐이지만 일자리 공급량이 많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얼마 없고 일자리 공급량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률이 덜 상승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혹여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이 부분만 다시 돌려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커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미국의 고용노동시장, 우리나라 베버리지 커브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려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고용노동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있는 건데, 실업률이 크게 급등하지는 않아도 상당한 고용 충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초록색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낙하하는 이유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봤을 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 통상적으로 한다면 점선처럼 생산성이 상승하기 마련인데, 요즘 노동 생산성의 상승 속도를 보면 그것을 훨씬 압도하리만큼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많은 산업 섹터별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니 사실 많은 사람들의 1인당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올라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게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안점은,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이 올라간다. 생산성이 올라가서 보시는 것처럼 TFP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에 따라서 노동 생산성이,
여러분, 미국 인구도 사실 줄어들고 있고요. 노동력도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에도 상당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산업의 영역에 걸쳐서 AI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또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노동 투입은 줄어들매도 불구하고 아웃풋은 커지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죠. 인풋분의 아웃풋인데 인풋이 노동력이에요. 아웃풋은 소위 매출액인 거예요. 근데 노동력 투입은 줄어드는데 아웃풋은 많아진다. AI를 활용하고 로봇을 활용하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야기되겠죠.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이게 잭슨홀 미팅의 핵심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앞에 말씀드렸던 일본은 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려 하는지 우에다 총리의 발제문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인구 구조 변화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에다 총재의 그 PPT 표지입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도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8년을 기준으로. 그리고 워킹 에이지, 생산 연령 인구는 이미 1995년부터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다. 네, 바로 일본의 인구 구조적 변화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구 구조적 변화와 노동 시장의 변화를 같이 맞물려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장기 불황,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면서 일자리 공급량이 줄었었어요. 근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재밌게도 노동력 부족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일자리도 감소하지만 노동력은 더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버 쇼티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구 구조적 변화가 같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성과 시니어들의 노동 참여가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버 쇼티지가 있긴 있으나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의외로 실제 취업자 수가 크게 줄지 않는 이유는 여성의 노동 참여, 또 시니어스, 만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 참여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레이버 서플라이 대비 충분히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노동시장, 취업자가 감소하는 속도는 상당히 낮다. 보세요. 1번과 2번.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속도는 가파른데 소위 취업자 감소 속도는 더디다. 취업자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 거죠. 그럼 어떻게 일본은 이런 선례를 만들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어떻게 그런 고용노동 환경을 만들었는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또 이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결국 그런 고용노동 시장의 변화가 일본의 임금과 물가에 어떤 상관관계를 가져다 줬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본의 물가 상승률 CPI 같은 경우는 주로 떨어졌어요. 그죠? 바그래프가 주로 떨어졌었어요. 올라간 애도 있지만 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페이먼트, 임금 같은 경우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30년 전 임금 수준이나 지금의 임금 수준이나 큰 변화가 없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세가 야기되고 디플레이션 현상에서 벗어난 거죠. 저는 이런 표현을 얻어 걸렸다라고도 표현하는데 2022년에 글로벌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일본도 물가 상승 압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낮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다가 물가 상승 압력 덕분에 적정 물가에 거의 도래된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만큼 일본 경제가 또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노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임금도 올려달라.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임금도 올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실제 물가도 자극되고 임금도 올라가고 있다. 임금이 올라가면
그게 또 물가를 자극시키고 물가가 자극되니까 또 임금도 올라갈 수 있다. 바로 이 그래프에서 이 우에다 총재는 이 그래프의 오른쪽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물가는 정상화되고 있고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게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상승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임금도 올라가고 있어. 이런 여정 하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에다 총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0.5%까지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1%에서 1.5 사이, 그러니까 일본의 목표하고 있는 중립금리는 약 1%에서 1.5% 사이니까 그 여정을 앞으로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서 이 장표에서 표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러 가지 상황, 노동 상황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노동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노동 시장이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 소프트웨어 인베스트먼트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에다 총재의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런 영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노동 시장이 타이트하게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노동력이 지금 부족하다 하는 입장까지 온 것이니까 그런 영역에서는 임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이렇게 다시 어려운 만기,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다가 그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는 여정에 놓여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라는 사인을 준 겁니다. 그러면 비교해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사인을 준 것이고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 사인을 준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겠구나. 그러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투자했던 투자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절차가 신호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비중이 낮다. 미국 봐라, 우리보다 훨씬 높다. 독일, 중국, 우리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인데 아직도 여정이 길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덜 도입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생성형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노동 생산성도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의 임금 상승이라든가 정상적인 물가 상승 또 그 과정에서 물가를 상승시켜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목표하는 1%에서 1.5%의 금리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정 속에 놓여 있다라는 우에다 총재의 핵심적인 발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잭슨홀 미팅의 세 번째 주인공 라가르드 ECB 총재의 발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ECB 총재 라가르드의 발제 PPT 표지고요.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거시경제적으로 노동시장의 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상당 부분 하락했다가 최근에 25년 들어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더할 수 없이 안정화되고 있다. 상당 부분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그 당시의 실업률 레벨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높은 실업률 하에 있다. 그래서 유로존 경제가 좋지 않고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존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1970년대 노동시장에 쇼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생산성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고 그때 생산성에 큰 충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완만하게 회복되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이 이후에 크게 급감하고 리얼 웨이지, 임금 상승률도 크게 줄어들었었어요. 특이한 거죠.
1970년대 오일 쇼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그때는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진 않고 우상향했지만 포스트 팬데믹 때는 임금 상승률마저 떨어졌었던 거예요. 특히 22년, 23년에는 러우 전쟁이 있었고 러우 전쟁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거 수입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렸고 그러면서 금리는 금리대로 인상하고 물가는 물가대로 상승하니까 소위 cost of living crisis, 생활비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특히 이 임금 상승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임금 상승률이 유독 산업, 인더스트리와 마켓 서비스를 구분하는데 굳이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인더스트리는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마켓 서비스는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노란색, 서비스업의 임금 상승률은 상당한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만큼 유로존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 회복은 되고 있으나 그렇게 뚜렷한 회복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거시경제적으로 유로존의 노동시장 쇼크는 또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인플로이먼트, 취업자가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인력 한 명당 일하는 시간은 또 줄어들기 때문에 총 시간은 이 취업자 증가하는 속도만큼은 안 늘고 있다. 총 노동 시간이죠. 한 명당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생산성이 올라가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몇 명이 일하고 각 한 명당 몇 시간을 일하는지 그걸 곱했을 때 그 값이 바로 총 노동 공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취업자 증가 속도만큼이나 빨간색 그래프죠. 취업자 증가 속도만큼이나 총 일하는 시간의 양은 빠르게 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노동시장의 매크로적인 거시경제적인 그 구조적 변화를 라가르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강조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고 있다. 하나는 AI를 활용함에 따라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있죠. 주로 소프트웨어라든가 미래 유망 산업에 집중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많은 인력들을 노동시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여성 인력과 고령층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주는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또 유로존 경제 같은 경우는 워낙 경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많이 위태위태해졌었는데 그런 노동시장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리와 함께 여러분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 미국은 추가 금리 인하의 여정이 시작되고 한동안 멈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금리 인상의 여정이 시작된다. 그럼 아무래도 또 엔캐리 청산의 여정이 한 번씩 나타날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이 어쩌면 주식시장에 긍정적 기회를 주는 요소라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와 함께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를 주목해 가면서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는지 그게 또 상대적으로 엔캐리 청산 절차를 야기하는지 그게 또 주식시장에 부정적 요인을 줄지 어떤 위험 요인이 될지 함께 들여다보면서 이 시장을 읽어나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2026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북콘서트를 개최할까 합니다. 2025년 9월 20일 그리고 21일 서울과 부산에서 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2026년 경제를 좀 조망해보고 나는 어떤 스탠스로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길 희망하시는 분은 이 콘서트에 초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상단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